그 관심 분야랑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랑 그리고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발표 자료는 저도 이게 제 전공 분야랑 아주 밀접한 게 아니라서 다 이렇게 찾아서 온 거라서 좀 나중에 뭐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좀 의미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뭘 알고 싶은지를 좀 지금 적어주시면 1분 동안 거기 그걸 보고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적으시는 동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키이고 네, 뭔데요?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는 사진이에요.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죄송해요.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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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예쁘지? 네, 자, 정혜주 교수님은 여기 있습니다. 자, 거기는 음소거를 해주시고 저는 네. 이 분야 아니고 지금은 없어진 구민중의료연합 회원이고요. 지금 원래는 영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인데 런던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직 런던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 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하는 동안에도 이 생활소음이나 부모님 말씀하시는 게 들릴지 몰라요. 그건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원래 전공은 학부는 약학 졸업만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이랑 이런 거는 보건학, 보건경제학 이런 걸 했고 이런 HIV 관련해서 뭐 환자 인권 운동이나 이런 거에는 좀 관심이 있었던 터라 여기 뭐 미류님이나 이런 분들도 뭐 정보인권연구소 이런 데선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네. 지금 두 분이 그냥 발표해달라. 그리고 백신 정책, 한국의 백신 정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제 입장을 먼저 밝히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백신에 국한해서 놓고 보면 백신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 코비드 관련된 이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계절 독감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남반구랑 북반구랑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그 제약회사들이 독점적인 그런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HIV나 에이즈 관련해서 그 항바이러스제 관련한 이런 투쟁이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이제 학술적으로나 뭐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그 백신이 필요한 해당 지역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얘기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말은 많이 나왔지만 공공제약회사, 공공제약공장 이런 거를 남한에 만들어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논의에만 그친 면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백신의 문제지만 사실 아프리카나 좀 이런 그 저소득 국가에서는 진단 장비나 진단 시약 같은 것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증세가 발달했을 때 치료하는 문제도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 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입장이고 이제 다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창을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혹시 기사를 쓰신다고요? 박다솔님? 이건 좀 네네네네. 그리고 홍성만 씨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채팅창 확인하긴 할 텐데요.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할 얘기는 쭉 이런 걸 가지고서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이 뭐 원래는 2시간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게까지 많이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가능한 빨리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그 바이러스의 정식 이름은 여기에 중증 급성 호흡 증후군 2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이 그 전엔 있었지만 이걸로 확정이 됐었고, 왜 2냐 하면 그 1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유행을 했었던 그 사스라고 하는 그거의 원인균이 SARS-CoV-1이고 이거는 SARS-CoV-2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식 질병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해서 코비드-19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러스는 SARS-CoV-2고 질병 이름은 코비드-19인 걸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인 걸 이해할 때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혹시 이게 잘 표시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그 WHO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기구들이 있고 거기에서 목표로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코비드-19을 해결하는 그런 도구들을 더 촉진시키기 위한 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이름으로 해서 액트 A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 요걸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기둥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백신, 2번째가 진단, 3번째가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노력이 있는데 특히 백신이라는 이 기둥을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그 워크 스트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 노란색은 백신 정책과 분배하는 거, 그리고 파란색이 그럼 이제 생산한 거를 각각 어떻게 구입을 해서 그걸 어디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제 배달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대용량으로, 그러니까 좀 대형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참여하는, 거기를 주도하는 이런 기구들이 뭐 세피, WHO, 가비가 있고,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는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그것은 여기 파란색의 워크 스트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이미 생산됐고 됐다는 상태 하에서 각 국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구매해서 이걸 다 이제 어디 필요한 데까지 배달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 뭐 백신 기둥에는 이런 기구들이 참여하고 진단시약은 이거, 또 치료에 관련돼서는 여기 웰컴 트러스트라고 이게 엄청 큰 자선 재단인데 한 세계 5위쯤 되는 자선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웰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4월 6일에 발표된 그 WHO 문서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자세히 보면 각각 진단, 치료, 백신에 관련해서 여기 리드는 뭐 파인드 이런 식으로 뭐 가비, 세피 해갖고 거기서 뭘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목표 설정이나 이런 거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 예, 없는 걸로.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죄송한 게 제가 될 수 있으면 한국어를 쓰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자료가 영어로 돼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번역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영어로는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형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2번째 거기에 보시면 리스크 쉐어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 같은 원리인 거죠. 각국의 수요를 다 모아서, 그리고 이제 공급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눠서 하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백신이 빨리 개발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여러 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사가지고서 나눠 가지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그러니까 거기 그 나라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렇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와서는 좀 문제라고 지적될 수 있는데 애초에 목표가 인구 집단의 그 최소 20%에 해당하는 백신 후보 물질을 확보하는 거 이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herd immunity 이런 걸 달성하려면 그게 질병마다 다르지만 어떤 건 90몇 %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코비드 19 같은 경우도 60% 내지는 뭐 75% 얘기가 나오니까 애초에 이 목표가 너무 낮았던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각각의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인데 가비도 이게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그 단체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그 단체의 그 소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백신 얼라이언스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연대? 연합? 이런 거라서.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고 여러 기구들이 참여해가지고서 어쨌든 백신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데가 대부분 다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무 돈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거기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피라는 것은 여기도 이제 2017년에 만들어졌고 여기 주로 참여하는 게 웰컴, 그 다음에 그 게이츠 재단, 그 다음에 인도 노르웨이,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포럼 이렇게 해갖고 백신 개발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피가 자기들 홍보할 때 뭘 내세우냐면 그 작년 1월에 세 팀의 연구 집단에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온 게 모데나 백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 큐어백이라는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이것도 이제 임상 단계 지나서 이제 거의 뭐 생산 하고 있어서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세피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관련된 이런 노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홍성만 씨가 쓴 글에서는 이제 그 게이츠 재단이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이 공동 이거에 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이것이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 이쪽으로 간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도 게이츠 재단이 국제보건에서 엄청 영향력이 많고 투자하는 게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얼마나 되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회계 보고서를 거기 그 홈페이지에서 가보니까 실제로 2019년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만큼을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 구석에 보면 보건의료, 교육, 그 다음에 빈곤퇴치를 위해서 2019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50빌리언 달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글로벌 헬스, 국제보건 관련된 것을 좀 보면 사실 이 액수 자체는 별로 큰 액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9년 그 당시에는 이만큼을 썼던 거고, 근데 그 중에서 그 오른쪽 가운데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백신 개발에는 9%가 들어가는데 아마 이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제 백신 연구소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요게 참여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 이런 역할이나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트립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텐데, 뭐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WTO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잠깐 거기 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혹시 있으면 채팅창에 좀 계속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WTO가 그 세계 그 무역기구가 그 어쨌든 장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크게 그 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칙으로 있는 게 이 그 지적재산권에 관한 합의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94년 4월 15일에 조인이 됐고 95년 1월부터 발효가 됐는데 저소득 국가는 2005년까지 유예하는 걸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았지만 일단 국가별로 지적재산권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 회원국의 이런 것들은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지역별로는 자기를 좀 합의를 해가지고서 지역별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은 패치워크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것저것 누더기로 꿰매서 입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필수 의약품에 대한 건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특허권의 강제 실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강제 실시라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당 국가에서만 가능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만약에 뭐 화이자나 뭐 GSK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강제로 실시해서 A라는 물건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 물건은 캐나다에서만 판매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판매나 소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5년에 HIV에 나 에이즈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그 항바이러스제 치료약 이런 게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브라질,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반약을 생산을 했어요. 강제 실시 내지는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법적인 소송이 있어서 브라질하고 미국, 그다음에 남아공하고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소송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아예 그냥 뭐 엄청난 자료들도 많이 있고 뭐 다들 많이 여기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제사회 압력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여러 투쟁하는 단체들 덕분에 뭐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소송을 걸었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소송을 다 이렇게 드랍하고 뭐 이런 그 뭐라고 취소하고 이렇게 되는 식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이렇게 이게 그 강제 실시를 했을 때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하 선언이라는 게 2001년 11월 14일인가 봐요.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이게 그 세계무역기구 관계장관 회의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채택이 된 건데 이 트립스의 를 조인한 회원국들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허권을 우회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강제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parallel imports거든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병행 수입이라고 번역을 해서 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를 써놨는데 2007년에 루안다에서 7월 달에 국제무역기구에 우리는 항바이러스제를 수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에서는 제약회사가 9월 달에 캐나다 정부 내지는 뭐 특허 관련된 그런 그 기구에서 강제 실시권을 받아서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고 2008년부터 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캐나다에서 루안다로 이것을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트립스 이것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었던 한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이 도하 선언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더 덧붙이실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러면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실제로 그런 강제 실시라는 게 실제로 있었는가, 그리고 그게 딱 언뜻 생각하기도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가. 그래서 이제 보면 2001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미국에서 그 9.11 뭐 그것도 있고 뭐 탄저균을 이용해서 뭐 세균 뭐전을 벌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그거에 효과적인 그 항생제가 있었는데 그거 생산하는 회사가 바이엘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그거를 영어로는 스탁파일링이라고 하는데 하려고 했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바이엘한테 깎아달라고 했더니 좀 자세가 그래서 그럼 우리 강제 실시할 거야라고 이렇게 가격 협상에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가격을 엄청 많이 낮춰서 그걸 스탁파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C형 간염 치료제 중에 이렇게 생긴 이름을 가진 소포스부비르라는 약이 2007년에 시판이 되었었는데 인도는 뭐 세계 제약 공장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이거를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인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이제 그 지적재산권 관련된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이 인도 회사가 특허 사용권을 자기네가 받아왔는데 그 특허 사용권을 할 때 그거를 99%를 깎아줬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그냥 안 해줘갖고 특허권을 원래 내가 제시한 대로 값을 받지 못할 경우에 거부를 하면 인도는 어쨌거나 만들어가지고 팔 건데 그렇게 돼서 손실을 얻느니 차라리 99%를 깎아주더라도 특허 사용권을 사용권료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지만 인도의 생산 능력과 강제 실시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서 아예 가격을 깎아줘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거의 한 7,500만 원 한 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 정도라면 인도에서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한 65만 원 정도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포인트에서 인용한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임금 국가들이 의약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전술 중에 하나로 이 강제 실시와 병행 수입을 얘기하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트립스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도하 선언 이후에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 물론 이제 제한점은 트립스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무역에 관련된 조약들이 많잖아요. 뭐 양자 간 합의, 그다음에 뭐 FTA라든지 그게 양국 간 두 나라 간에 할 수도 있고 여러 나라 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다자간 협상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 제한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만 2016년에 오슬로 대학에서 이 연구를 석사학위 논문으로 한 사람이 그동안 이게 어떻게 되었었던가를 잘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이 45페이지를 보면 이 사례가 타일랜드, 그러니까 태국에 2006년, 브라질 2007년, 루안다 2007년,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에도 있는데 인디아, 이탈리아, 그다음에 대만 이렇게 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떤 약이냐,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약이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특허를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보면 사노피, 에보트, 여기 브라질 같은 경우에 머크, 여기는 또 GSK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 이런 것이었고, 이것이 해당되는 거 어떤 증상의 이 약을 쓰느냐 했을 때는 대부분 다 HIV였고요. 그래서 원래 가격을 보면 이렇게
하루에 한 사람 사용하는데 2달러, 그러니까 한 2,500원 그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 약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한 6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 하루에 뭐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한 다음에 여기 보면 그 강제 실시를 한다고 해서 그 특허 사용권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협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로열티를 전체 판매량의 0.5%, 또 이 경우에는 1.5%,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그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일반 약이 나왔을 때는 가격이 훨씬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의 한 예였고, 그리고 또 이제 인디아 이런 데도 보면 그걸 갖고 있던 제약회사들이 바이엘, 머크, 그다음에 로슈 글라이드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신장암하고 간암, 그다음에 이거는 편두통, 그다음에 이건 AI 바이러스에 관련된 거, 타미플루였거든요. 2005년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여기 로열티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밝히질 않았어요. 얼마를 줬는지. 근데 여기는 7%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를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했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링크를 포함시켜 놨으니까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이 링크 보시면 그 논문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현황을 보면 이게 3월 24일 현재 그러니까 EU 백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보면 여기 뭐 영국이 제일 많고, 왜냐면 영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이후에도 너무 변화된 상황이 많아서 사실 뭐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이것도 3월 현재인데 거기 보면 보라색은 수출이고 하늘색, 파란색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 나라 생산하는 것보단 좀 적지만 거의 비슷한 양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영국,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영국 보면 수출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네가 다 가지고 있고, 인도도 인도랑 뭐 이렇게 수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백신 민족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아까 잠깐 기사 봤더니만 그 뭐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뭐 한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의원 한 명이 이건 다 중앙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제가 어제 본 걸로는 6천만 명을 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만큼이 있는데, 지금 일간 접종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난주까지는 뭐 하루에 3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 되면서 뭐 130만 명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아나키 같은 그 안티백서라고 하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많은 양, 또 2021년 3월 현재인데 제일 많은 양을 생산하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일단 이거는 주문량이에요. ordered니까 실제로 만든 게 아니라 일단 주문을 받은 거죠. 노바백스, 그다음에 파이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일 테고, 그리고 실제로 이건 유럽 내에서 4월 17일까지 접종을 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 독일, 프랑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인구를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단순 양만 가지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일단 이 숫자 그냥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WHO 문서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링크를 넣어놨기 때문에 WHO 문서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게 그 백신 이름이거든요. 해당되는 거.
여기 디프테리아고 BCG는 결핵일 거고 그다음에 PCV가 뭐였더라? 제가 어제 찾아놨는데 이럴 수가. 그다음에 HPV는 그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하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백신에 대해서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여기 보면 생산량, 오른쪽은 생산량 그리고 오른쪽은 수입이에요. 그럼 보면 생산량이 제일 많은 건 디프테리아에 관련된 백신 생산량이 제일 많은데 수입으로 따지면 PCV인데 PCV가 뭐였더라? 혹시 기억아시는 분 있어요? 얼른 검색을 할까요? 궁금하니까. 누가 적어주셨다. 맞아요. 폐규균. 맞습니다. 정통령 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2017년 현재 백신 생산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 수입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게 주요 회사들이 백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늘색하고 파란색하고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파란색은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이 PQ라는 거는 미리 이제 승인을 받아 놓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제일 위쪽이 이게 안 보이나? 아이고. 제일 위에 게 뭐지? 왜 안 보이지? 제 슬라이드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미안합니다. 내가 해놓고도 너무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산업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 보면 SK케미컬스도 있어요. 선경 지금도 백신 만들고 있는 그 다음에 중국 회사들도 있고 LG케미스트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본 회사들도 있고 보령제약도 여기 있네요. 한국도 백신을 꽤나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2017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 2019년에 만약에 그 계절 독감이 만약에 지금처럼 팬데믹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계절 유행과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대륙에 걸친 팬데믹이 됐을 경우에 대유행이 됐을 때 얼마나 이 백신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는 2021년에 됐지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그런 자료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는 뭐냐면 2019년 당시에 그 계절 독감 예방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에보트 쭉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백신을 만드는 그 나라가 어디냐? 뭐 네덜란드, 중국, 뭐 이란도 있고 한국도 그리고 이제 백신 대부분 특히 이제 독감 백신은 제가 찾아보기로는 75% 내지 8%는 그 계란에다가 그걸 배양시켜 가지고서 하는 그런 거라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동물세포 이렇게 배양해가지고서 만드는 이런 건데 대부분 다 계란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2019년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지도로 표시해 보면 딱 보셔도 알겠지만, 파란색은 지금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하늘색은 미미하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생산된 거를 이제 와서 그거를 포장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부분, 그 다음에 남미의 반, 그 다음에 여기 그 동아시아랑 이런 쪽 보면 또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좀 여유가 있거나 브라질이나 중국처럼 요새 뭐 그 신생국, 중국은 아니고 이머징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추산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계절 독감이 유행을 했을 경우에 거기 보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빌리언이 10억이죠. 그러니까 약 14억 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독감이 팬데믹 지금처럼 됐을 경우에는 최선의 경우에는 83만 개를 만들 수 있지만 그냥 그 아주 이렇게 가정을 완만하게 했을 때는 41억 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만드는 방식이 제일 아래 보면은 그 계란을 이용한 배양 방식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세포 배양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이미 2019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절 독감 이미 생산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제가 찾아본 논문에 보면 2019년 발표된 논문인데 그러면 그 옛날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했던 이런 나라에서 백신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이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평균 잡아서 백신 한 1인분이라고 해야 되나? 2.18달러니까 한 3,000원 정도.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왜 우리 옛날 경제학에서 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을 우유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걸 점점 많이 생산할수록 단가는 떨어지고 우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치즈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수록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단가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했을 때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제 고정 비용이니까 뭐 건물,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뭐 그 기계 뭐 이런 건데 이제 가변 비용은 이것은 또 가변 비용은 또 이렇게 막스가 나와야 되나요? 어쨌든 노동자들의 임금 뭐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간 2억 개 이상을 생산할 경우에는 가변 비용도 백신 생산하는데 이제 이걸 원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나 뭐 이렇게 조건들을 이렇게 해보면 실제 개발도상국에서 만드는 것이 팔리고 있는 시장 가격보다 거의 절반 가격이고 그 다음에 그 고소득 국가에서 팔리는 가격에는 거의 뭐 15%, 그러니까 84%가 낮다는 거는 가격이 거의 뭐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보면 경제학에서는 뭐 생산자의 잉여다, 뭐 이렇게 이걸 따져가지고서 어디서 뭐 이렇게 하냐, 어쨌든 이게 이제 주류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근거를 제시해서 지속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또 어쨌든 뭐 얼핏 생각해도 그 나라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각 지역에서 필요한 백신을 만드는 게 이제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이번에 다들 절실히 느꼈지만 백신 생산은 거의 뭐 식량 안보 비슷하게 국가 안전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나온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걸 생산을 해서 각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국가 안보를 생각할 때 백신 생산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때 계절 독감 백신도 되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나왔는데 올해 2월 달에 나온 논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남반구랑 북반구랑 그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남반구가 여름이고 해서 그쪽 겨울에 유행하는 그 독감 뭐라고 해야지 그 스트레인 그 종 이거를 이제 해서 후보 물질을 3개, 4개를 만들어서 이제 북반구에서 그걸 기반으로 만든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또 여기서 겨울에 유행한 것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4개를 만들어서 또 남반구에서 그 다음에 또 예방 접종을 하고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독감 중에 예방 접종할 때 뭐 3가 백신이다, 4가 백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후보가 되는 그 종을 3개를 하느냐 4개를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백신 그 계절 독감 그 수가 확 줄어들어서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다음번에 유행을 할 수 있는 그 종이 뭘까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백신이 그 예측이 잘못돼서 한 40%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독감으로 인한 사망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비드 19을 유발하는 그 사르스코브2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접종을 한다고 해도 이 또 독감에 대한 유행을 막아내는 백신 생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란을 이용한 그 방식이 어쨌든 가장 지배적이긴 하지만 대용량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이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좀 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저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백신 되게 중요하고 이걸 필요한 특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그런 나라들은 생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백신 공장을 만들고 싶어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뭐 가장 뭐 이상적인 것은 국가가 자기네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장을 만들고 관리를 하면 되지만 왠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나온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그 백신 생산과 이 공급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혜주 씨. 안녕. 고양이 많이 보고 가니? 안녕. 잘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잘 많이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로 그 공급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선순위 3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추적, 비축, 포장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추적은 뭐냐면 보통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약품에 이 바코드 이런 게 돼가지고서 원래는 좀 지금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바코드를 찍으면 이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돼서 어느 유통망을 거쳐서 누구한테 갖다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생산이 얼마 되고 특히나 또 이제 약간 이거는 좀 편견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나라들은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생산에도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간다든지 블랙 마켓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도 뭐 파이자가 자기네 그 가짜 백신이 폴란드하고 브라질인가 발견됐대요. 근데 뭐 폴란드에 있는 거는 그 포장은 그거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이 주름 방지를 위한 약물이 들어가 있는 그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거를 적발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 생산을 해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데 가는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도 이거를 어떤 정부나 뭐 특정 뭐 국제기구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뭐 창고에서 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예측과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서 대량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이나 다른 약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장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서 또는 예를 들면 저 어릴 때 기억에 어떤 백신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쭈르륵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씩 입으로 떨어뜨려줬던 게 기억나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백신들 중에서도 이렇게 입으로 오럴로 먹는 그런 백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주사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는 이렇게 코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포장 기술과 새로운 약물 전달 방식을 개발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어떤 거는 비용이 더 들고 어떤 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생산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그 강제 실시랑 병행 수입 이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이제 주로 학자들 내지는 이 연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네이처에도 심지어 이제 에디토리얼에서 백신 그 특허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랜셋도 이 아까 말한 그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있잖아요. 그 액트 A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뭐 보면 뭐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지적재산권, 기술, 지식 이런 거를 다 나눠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과 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특허를 공동 소유하는 거 이런 걸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런 건데 뭐 골든 브라운이나 뭐 스티글리츠 이런 사람들이 해갖고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인민을 위한 백신을 지지해달라 이런 식으로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 막 사인한 사람 엄청 많거든요. 뭐 다 뭐 노벨상 수상자 뭐 한 사람들이 사인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학계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일단 이렇게 생산을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허를 면제해서 특정한 제약회사가 이런 걸 독점하지 못하게 하자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인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WTO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이거 할 수 있게 코비드 관련돼서 특허를 좀 면제할 수 있지 않을까? 웨이버가 면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이게 작년에 10월에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한 설명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또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냈고 그래서 올해 1월 15일에도 여기도 보면 여러 나라 플러리네이션 스테이트에서 뭐 볼리비아 뭐 이런 식으로 다 또 뭔가 질문이 네. 홍성만 씨가 채팅창 조선일보도 이걸 지지하는 사설을 썼다고. 조선일보가 가끔 맞는 말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발표하기로 한 건 준비한 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운동권들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인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백신을 둘러싸고 왜 못 가져오냐, 가져오냐, 그리고 공평하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뭐 보건의료연합이라 이런 데서는 진작 성명서 내서 백신 에 관련된 그 지적재산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의료 체계는 정치나 경제 이런 영역들 중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고려할 때 이제 요거에만 매몰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뭐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걸 주장해라라고 우리가 막 열심히 투쟁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들어줄 것 같지도 않지만 설사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국제적인 이런 정치 관계에서 어떻게 될지도 사실 전 잘 모르겠고 뭐 한국 정부가 그냥 강제 실시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딴 나라에 팔 수 있는 건데 그 뒷감당을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방을 위한 건데 지금 더 많은 제약회사들이나 그런 새로운 벤처 기업들은 치료약물도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얼마나 이제 임상시험 결과나 이런 걸 봐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그런 치료제나 이런 게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한 접근성도 또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거 HIV, 에이즈 관련된 그런 투쟁의 경험도 있고 이래서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대략 한 40분 정도 발제를